여보세요? 박희준입니다. 머니24 헤드라인입니다. 뉴욕 증시는 재정 절벽에 대한 불안감 등의 영향으로 하락했습니다. 유로존 재무장관 등 그리스 채권단이 그리스의 구제금융을 곧 지급하고 채무 부담도 크게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내년 우리나라 경제가 올해보다 나아지겠지만 성장률은 3.1%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자본 부족과 영업력 악화에 시달리던 NH농협증권이 1,5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나섭니다. 카드사의 실적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카드사들은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혜택을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도시 주택가격이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박희준의 여보세요 11월 28일 수요일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준의 여보세요 2부에서는요. 급격한 원화 강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외환시장 전문가 모시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결국에는 급격한 원화 강세에 브레이크를 걸고 나섰죠. 외환시장의 변화 어떻게 만들어질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참 큰일인데 서울 종로의 세운상가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지금 6년 넘도록 재개발 계획이 지지부진해지면서 입점 상가들 큰 어려움을 겪고 있죠. 역시 전문가와 함께 문제점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도 여러분의 전화 기다리겠습니다. 0220-4974부터 5까지 두 대의 전화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세운상가 상인 여러분의 목소리도 좋고요. 어떤 내용이든 좋습니다. 자, 2부 여보세요. 박희준의 여보세요 2부. 먼저 글로벌 마감 시황과 함께 힘차게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은 외신캐스터. 네, 시황센터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 등락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나스닥은 장 막판에 가서 하락폭을 크게 줄였는데요. 빨간불 켜주나 싶었는데 실패하면서 3대 지수 모두 어제에 이어서 하락세 보였습니다. 네, 미국 내구재 주문이 예상치를 상회했고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그리스 구제금융 합의안이 도출됐습니다. 이렇게 재료만 보면 뉴욕 증시 지수들 오를 법도 한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워싱턴에서 이뤄질 예산안 합의 그리고 재정 절벽에 대한 불안감이 이런 호재들마저 짓누른 것 같습니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다우 지수 0.69%, 89.24포인트 떨어졌습니다. 12,878.13 기록했고요. 나스닥 약보합권에서 2,967.79 나타냈습니다. S&P 500 지수도 파란불 켰습니다. 0.52% 밀리면서 1,398.94로 장 마쳤습니다. 네, 종목별로 자세히 보면 오늘 최고 상승 종목 두 가지는 인텔과 코카콜라입니다. 반면에 휴렛패커드와 쉐브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하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네, 다음으로 유럽 넘어가겠습니다. 그리스 구제금융 합의 소식 덕분에 유럽 증시 굉장히 크게 오를 줄 알았는데 강보합권에서 마무리됐습니다. 트로이카가 그리스 구제금융안에 대해 의견을 맞추면서 큰 불안 요인은 사라졌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아직 남아있다는 경계 심리가 맞서면서 상승세 둔화시켰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들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영국 FTSE 지수 강보합권에서 5,799선에서 마무리했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 0.55%, 포인트로는 40.3포인트 상승하면서 7,332.33 나타냈고요. 프랑스 까크 지수 역시나 강보합권에서 3,502선에서 마무리 지은 모습입니다. 네, 아시아 주요국 증시 살피겠습니다. 그리스 구제금융에 대한 승인이 일본 증시에서는 힘을 발휘했지만 중국 증시에서는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중국의 공기업 순이익도 20%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지만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전혀 주지 못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중국 경제를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기 때문으로 분석이 됩니다.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만 빨간불을 켰네요. 0.37% 오르면서 9,423. 3 나타냈습니다. 중국 상해종합지수는 큰 폭으로 밀리면서 2,000선이 붕괴됐습니다. 1.3% 떨어지면서 1,991.17 나타냈습니다. 홍콩 항생지수 약보합권에서 21,844선 마무리됐습니다. 어제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 확인하겠습니다.
환율이 어제 소폭 밀렸는데요. 1,084.1원에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평소와는 달리 박지은 외신캐스터 오늘 좀 말을 더듬는데 훨씬 더 인간적이고 매력적입니다. 자, 글로벌 마감 시장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머니국의 최은진 기자 전화 연결해서 관련 내용 자세히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진 기자. 네, 최은진입니다. 뉴욕 시장은 지표 개선 소식에도 불구하고 재정 절벽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는 소식에 이틀째 하락세 이어갔습니다. 장중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반짝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하락세를 면하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전날 유로존 재무장관들이 그리스 지원에 합의함으로써 유로존 위기가 일단 한 곱이 넘긴 데다 발표된 미국의 각종 지표도 좋은 결과를 보였지만 증시 분위기는 그야말로 우중충했는데요. 아무래도 재정 절벽에 대한 우려가 깊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날 민주당 의원의 소식에 따르면 공화당과 재정 절벽 협상에 진전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민주당과 공화당은 현재 증세의 필요성에는 입장을 같이 하고 있지만 구체적 이행 방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원의 다수당인 공화당은 제한적 감면으로 연방 세수를 더 많이 걷어들이자고 하고 민주당은 고소득자들을 대상으로 세율 인상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합의가 나올지 시장은 주목하고 있지만 일단은 다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발표된 11월 소비자 기대지수는 2008년 2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뉴욕 소재 민간 연구소 컨퍼런스 보드에 따르면 11월 소비자 기대지수가 2008년 2월 이후 최대인 73.7을 기록했는데요. 이는 전문가 전망치인 73.0을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주택 구매를 계획하는 미국인들의 비중이 최고치를 나타냈는데요. 이는 주택 가격이 향상되고 노동시장이 회복세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미 상무부가 발표한 항공기를 제외한 10월 비방위 자본재 주문이 지난 5월 이후 최대인 1.7% 올랐습니다. 이 역시 시장 전망치인 마이너스 0.5%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이 밖에 9월 중 20개 대도시 주택가격 지수도 전년 동기 대비 3% 상승하며 지표 개선 소식이 잇따라 발표됐습니다. 업종별로는 다수 업종이 하락한 가운데 은행주와 에너지주가 특히 부진했고 유틸리티주는 소폭 강세에 나타냈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는 뉴욕 증시와는 반대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유로존 재무장관들이 그리스에 대한 3차 구제금융 집행 등 자금 지원을 합의했다는 소식이 우선 호재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에 그리스 증시도 0.3% 상승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그리스에 있어서 구제금융 프로그램 조건을 완화한 것은 아주 좋은 대안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영국에서는 올해 3분기 경제 성장률이 1%를 기록해 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이 역시 증시의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은행주가 강세를 띄었습니다. 독일 코메르츠방크는 1.7%, 도이치뱅크는 2.3% 올랐습니다. 이 밖에 영국과 프랑스 등의 은행주들도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최은진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로존 재무장관 등 그리스 채권단이 그리스의 구제금융을 곧 지급하고 채무부담도 크게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리스 채권단인 트로이카는 어제 브뤼셀에서 12시간의 마라톤 회의를 한 끝에 구제금융 3차분 437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61조 5천억 원을 다음 달 13일 한꺼번에 그리스에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리스는 지난 6월 지급 예정이었던 구제금융이 수개월간 지연돼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렸지만 이제 3차분을 수혈받아 당장 급한 불을 끌 수 있게 됐습니다. 유로존이 그리스의 부채 부담을 낮추고 차기 지원금을 제공하기로 한 것은 그리스의 디폴트나 그렉시트 위험을 완화하게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그리스 지원 합의는 그리스와 유로존 국가 신용 등급에 긍정적이라는 진단을 내놨습니다. 다만 이번 합의로 그리스의 부채 지속성은 담보할 수 있게 됐지만 의문은 여전하며 합행 이행 위험도 크다고 피치는 말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내년 우리나라 경제는 올해보다 나아지겠지만 성장률은 3.1%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OECD는 경제 전망 자료에서 우리나라의 올해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은 2.2%, 내년은 3.1%로 각각 제시했습니다. OECD의 전망은 6개월 전보다 한층 어두워진 것으로 세계 교역 둔화와 올해 중반 경기 회복이 지연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자본 부족과 영업력 악화에 시달리던 NH농협증권이 증자에 나섭니다. 실탄을 늘려 위기를 극복해 보겠다는 것인데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김희경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NH농협증권이 보통주 3천만 주에 대한 제3자 배정 방식으로 1,5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나섭니다. 주당 발행가는 액면가액인 5천 원으로 배정 대상은 대주주인 NH농협금융지주입니다. 자금난에 시달리던 NH증권이 유상증자에 나선 것은 재무구조 개선과 영업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지난 6월 말 기준 NH농협증권의 자기자본은 약 5,889억 원. 이번 유상증자가 끝나면 자기자본은 7,500억 원으로 늘어나고 영업용 순자본 비율은 334%에서 420%로 상승합니다. 하지만 NH증권이 그동안 자생력에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았던 만큼 자본확충을 통해 재기에 성공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NH증권은 신주에 의한 1년의 보호 예수 기간을 설정하고 발행 가격도 할증하는 등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NH농협금융지주가 손실 가능성에도 NH증권 증자에 나선 것은 비은행 부분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겠다는 의지로 분석됩니다. M머니 김유경입니다. 네, 순이익이 줄어드는 등 카드사들의 실적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카드사들은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혜택을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한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기 침체의 여파로 신용카드사들의 수익성이 크게 줄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분기 7개 전업카드사의 순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총채권 연체율도 지난 6월 말보다 증가하며 자산 건전성도 악화됐습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이용 구매 실적만 7.7% 늘었습니다. 외형만 성장하고 내실은 없는 속빈 강정인 셈입니다. 고금리 카드 대출 축소와 카드 수수료 개편, 금융당국의 개입 등이 겹치며 업계 분위기는 뒤숭숭합니다. 실적이 악화되자 카드사들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혜택을 줄이고 있습니다. 현대카드의 VIP 상품인 레드카드는 각종 무료 서비스를 크게 줄였습니다. KB국민카드도 해담카드의 혜택을 1년도 안 돼서 축소했다가 금감원의 지적을 받고 연장했습니다. 카드사들은 수수료 관련 협상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혜택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과도하게 어떤 수익 대비 과도하게 그 혜택이 쥐어지는 그런 상품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해 당사자 간에도 여러 가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카드사들은 안 되면 소비자들한테 그 부가 서비스 혜택을 주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소비자 혜택을 이리 운운하는 것은 좀 우울적인 그런 입장에서 그 소비자들한테 소비자 봉으로 생각하는 거죠. 수익성 악화로 인한 카드사들의 혜택 축소가 고객 손실로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머니 서한한입니다. 네, 미국의 대도시 주택 가격이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20대 대도시 주택 가격을 나타내는 S&P 케이스 실러 지수는 지난 9월 0.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P는 20대 도시 가운데 17곳의 주택 가격이 전년 동기보다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신뢰지수가 4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민간경제조사단체인 컨퍼런스 보드는 11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73.7로 전월 73.1보다 웃돌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08년 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전문가들의 전망치인 73.0을 상회한 수준입니다.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저렴한 비용의 소셜 데이팅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결혼 정보 업체들도 소셜 데이팅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이나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매일 밤 11시 새로운 연애가 시작된다. 한 소셜 데이팅 업체는 자체 검열을 통해 하루 3명의 이성을 소개해줍니다. 3,000원 남짓한 돈을 내면 마음에 드는 이성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업체는 결제 비용만으로도 올해 연매출 10억 원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PC나 모바일을 이용해 익명의 이성을 소개받는 소셜 데이팅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소셜 데이팅 서비스가 먼저 시작된 미국은 이미 시장 규모만 1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소셜 데이팅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도 4조 원대 규모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9년 말부터 스마트폰과 SNS가 확대되면서 소셜 데이팅 업체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국내 소셜 데이팅 업체는 60에서 70여 개로 이음과 코코아북, 정오의 데이트 등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수백만 원대에 이르는 고액의 가입비를 내야 하는 결혼 정보 업체보다 저렴해 불황 속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 소셜 데이팅 시장 같은 경우에는 매출 자체가 거의 모두 순수익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커머스가 더 크게 보이지만 앞으로는 소셜 데이팅 시장이 더 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NS를 통한 만남은 더욱 진화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을 통해 솔로 대첩이라는 대규모 미팅까지 생겨났습니다. 참가자들은 크리스마스 이브 오후 3시 여의도 공원에서 신호가 울리면 마음에 드는 이성을 향해 달려가 손을 잡으면 됩니다. 대학 생활에 굉장히 큰 경험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솔로다 보니까 커플을 만들고 싶은 욕심도 있어서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컴퓨터상에서만 이렇게 자기들 의견을 나누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도 이제 바깥으로 이렇게 나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을 한번 주고 싶었고요. 입소문이 나면서 협찬을 하겠다는 기업들도 100여 개에 달할 정도입니다. 업계에서는 SNS를 통한 매칭 트렌드가 앞으로 온라인 게임 시장을 넘어 더욱 진화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M머니 이나연입니다. 네, 이번에는 집중관찰 오늘의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은요, 기아차입니다. 오늘은 토러스증권의 박준현 차장 전화 연결해서 관련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요즘 자동차 업종 좋지 않은데요. 기아차 최근에 시장에서 어떤 이슈를 가지고 있는지요? 예, 요즘에 기아차는 이제 두 가지 부정적인 이슈와 이제 긍정적인 이슈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네. 부정적인 이슈는 일단은 미국 쪽에서 나온 연비 과장 이슈가 대표적일 것 같고요. 예. 3분기에도 어닝 쇼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엔화가 약세이기 때문에 원화 강세에 따라서 수출에 대한 어떤 부진, 경쟁력의 약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긍정적인 이슈는 중국과 유럽에서의 판매가 호조를 보인다는 점, 그리고 일본의 완성차 업계들이 지금 최근에 잇따른 리콜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인 이슈로 볼 수 있겠는데요. 네. 문제는 3분기 실적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 생산 비중이 60%로 높다는 점입니다. 현대차가 40% 정도로 이제 낮은 거에 비해서 환율 노출도가 높다는 약점이 있고요. 내년 상반기에는 신차 공백기가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담, 그리고 주간 2연속 교대에 따라서 생산 능력이 떨어졌다는 점이 내년도 실적 전망을 하향시키는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최근에 과도하게 하락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아졌다는 장점은 있습니다만은 내년도 실적에 대한 고민, 그리고 엔화 약세와 같은 매크로 변수는 부담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기아차 최근 주식시장에서는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요? 최근에는 기관이 3일간 순매수를 해주는 덕에 59,500원까지 올라갔고요. 예. 외국인들의 수급도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문제는 이게 저가 매수세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인지 아니면은 추세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지는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 강도를 지켜보면서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장에서 어떤 모습 보이리라고 예상하시는지요? 투자 전략도 좀 짚어주시고요. 네, 일단 단기적으로는 기술적 반등이 가능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예. 과거 기아차의 높은 주가가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했다면은 내년도 상반기 성장도나 신차 공백은 조금 높은 목표가를 설정하기는 부담스럽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4분기 실적을 본다면은 3분기 파업의 일시적인 요인이 소멸이 되기 때문에 회복은 확실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환율 수준이 불리하고요. 3분기에는 생산 차질이 있었기 때문에 판매가 많은 거에 비해서는 판매가 많이 되지 못했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4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산량은 증가하겠지만
지금 현재 그 판매 법인에서 거의 재고가 없기 때문에 매출 증가로 이어지기에는 좀 제한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4분기 실적도 크게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목표가 7만 원 매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로투증권의 박준현 차장과 함께요. 기아차에 대한 투자 전략 같이 한번 세워봤습니다. 이른 시간에 전화 연결 감사드립니다. 차장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의 경제 이슈 짚어봅니다. 오늘은 대우CF 김한수 대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자, 요즘 뭐 연일 원화 강세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최근에 와서 환율의 변동폭을 좀 살펴봐 주시죠. 네, 최근 뭐 환율 변동폭은 이제 그 환율이 워낙 강세가 되면서 예. 변동폭 자체는 좀 큰 우려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예, 다만 이제 환율의 추세가 계속해서 원화 강세 일방으로 가는 것이 큰 이슈가 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원화 강세가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좀 몇 가지 짚어주시죠. 네, 일단 뭐 원화 강세 자체는 이제 저의 생각으로는 이제 두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예. 하나는 이제 그 펀더멘탈한 측면, 그러니까 예. 기초적인 우리 그 경제적인 측면을 좀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좀 투기적인 측면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우선 그 펀더멘탈한 측면을 좀 보면은 아무래도 우리나라 그 무역 수지 흑자가 가장 결정적으로 보여지고요. 예. 무역 수지 흑자 같은 규모는 우리가 금융위기 이후 98년 이후 뭐 작년까지 누적적으로 거의 한 3천억 불 정도 우리가 그 누적 수지 흑자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올해도 뭐 그 정도 평균 매월 한 30억 불, 연간 기준으로 한 300억, 400억 불 나기 때문에 뭐 워낙 강세는 어쩔 수 없다고 보여지고요. 또 전반적인 그 세계 금융 위기 상황에서 한국이 상대적으로 이제 굉장히 투자 매력도가 높은 나라 중에 하나로 좀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예, 예. 실물 경제 이외에도 이제 금융 부문에서도 한국 쪽에 이제 외환 유입이 많이 예상이 좀 됩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그 환율의 그 방향을 선도하는 부분이 좀 투기적인 수요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투기적인 수요는 이제 국내에서 이제 현물환 시장이라든가 선물환 시장에서 이제 거래 일어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역외 시장에서 예. 이제 그 NDF 시장이라고 하는데요. 역외 시장에서의 그 투기적 수요가 또 국내 시장에 영향을 주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역외 시장이 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역외 시장은 이제 그 우리 원화가 이제 달러에 대해서 환율 거래가 일어나는 부분이 예. 사실은 그 원화가 아직 국제적인 그 통용 통화는 아직 아닙니다. 그렇죠. 엔이나 뭐 유로처럼.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의 환율 시장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투기적인 수요를 거래를 하기 시장이 국내 충분하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 따로 이제 투기적 시장이 따로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 시장에는 우리나라 중앙 정부가 이렇게 뭐 현실적으로 개입하기 힘든 이제 별도 시장입니다. 네. 다만 그 시장에서 이제 선물한 거래를 하는 것이 그 포지션이 국내에는 영향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런 이유로 해서 지금 이제 원화 강세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네. 좀 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원화 강세, 이런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원화가 강세를 보일 경우에 네. 우리 경제에 어떤 악영향을 좀 미칠 수 있을는지. 우선은 뭐 직접적으로는 수출에 가장 큰 영향을 예. 줄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수출 경쟁력에 아주 심각한 타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바라보고 있는 환율 측면에서의 이제 손익분기점을 1,080원 정도로 이제 조사를 해보면 일반 의견이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뭐 거기에 대해서 뭐 과학적인 어떤 그 근거가 있는 건 아니지만 사업을 하시는 입장에서 볼 때 1,080원 미만이면은 이제 환율 측면에서 손실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오늘 환율이 사실 1,080원 근처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그 두 번째로는 이제 그 국내에 유통되는 이제 그 이제 통화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뭐 모두들 주지하고 있다시피 인플레이션 우려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인플레이션이 이제 발생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물가 상승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을 수가 있겠죠. 예. 네, 네. 지금 이제 원화 강세 현상의 원인, 네. 그리고 원화 강세 현상이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 경제 부정적인 영향을 네. 살펴봤는데, 네, 네. 사실 지금 뭐 미국이라든가 EU라든가 일본 네. 주요 선진국들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양적 완화
조치들이 지금 우리의 원화 강세를 좀 부채질하고 있는 측면이 있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양적 완화가 그 이제 실물 경제 이외에 예. 좀 투기적인 요인으로 이제 그 원화 강세를 부추기고 있는데 그것은 한국, 특히 또 중국, 위안화, 중국 그리고 뭐 동남아시아 뭐 국가들 이런 쪽으로 영향을 특히 주고 있습니다. 특히 위안화하고 우리 한국 원화가 가장 뚜렷이 영향을 받는 그 해당 통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 들고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아무래도 이제 양적 완화를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 양적 완화를 하게 되면은 그 쉽게 말하면 미국에서 이제 그 달러의 유통량이 많아지면은 금리가 좀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운용하는데 좀 어려움이 겪겠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나라로 자금이 이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건데 수익성이 높은 나라를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전 세계적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한국이나 중국 뭐 이런 정도가 이제 보이는 거죠. 뭐 독일이라든가 뭐 그런 정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선진국들의 양적 완화 정책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제 뭐 글로벌 환율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뭐 이런 예측도 있고요. 지금 이제 중국 위안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중국이 관리 변동 환율 제도를 도입한 이래 지금 19년 만에 위안화 가치가 지금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지만 지금 중국도 바짝 좀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특히 미국의 양적 완화의 어떤 정치적인 면을 좀 들여다보면은 주요 그 정치적인 그 목표 달성이 저희 소견으로는 중국 위안화 강세를 끌어내고자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중국도 무역 수지 흑자 규모가 큰 나라이기 때문에 그 위안화 강세는 피할 수 없겠지만 여기에다 미국이 여러 가지 정책적인 면으로 중국의 위안화를 좀 끌어내리는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데 사실 이게 중국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좀 두려운 그 이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비슷한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80년대 중반에 그때 이제 플라자 합의라고 당시에 80년대 당시에 일본이 사실 경제가 굉장히 좋았지 않았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일본이 그 상당히 좋은 상황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환율이 1달러가 230엔 정도였습니다. 지금 오늘날 한 80엔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그때 당시 쌍둥이 적자로 굉장히 이제 고생을 많이 할 텐데 뭐 재정 적자, 무역 수지 적자로 이걸 해소가 이제 스스로가 안 되니까 정치적인 합의를 통해 가지고 고의적으로 이엔화를 그 이제 강세를 그 합의를 했던 겁니다 당시에. 그래서 230엔 하던 것이 그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1년 만에 120엔이 됐습니다. 절반이 시장이 엄청나게 됐죠. 그때 이후로 이제 일본이 90년대 이제 뭐 그 잃어버린 10년 이런 이야기 많이 하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변곡점이 그때 당시 플라자 합의였다 이런 이제 평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위안화 같은 경우도 보면은 지금 오늘 뭐 6.2 뭐 이렇게 거래가 되는데 이게 사실 그 수년 전에는 8위안 1달러에 8위안 정도 거래가 되던 것이 이렇게 많이 내려온 거거든요. 이게 추가로 내려간다면은 80년대 그 예엔의 그 플라자 합의 같은 그런 이제 중국 쪽에서는 뭐 악몽이 한번 연상이 되겠죠. 그래서 아마 적극 방어할 걸로 생각이 되네요. 사실 우리나라 경제가 중국 경제에 의존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최근에 중국 경기가 이제 살아나고 있습니다만 자칫 또 위안화 강세가 중국 수출에 악영향을 미치고 중국 경제에 또 악영향을 미치면서 우리 경제에까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좀 우려되긴 합니다. 자, 중국은 중국이고 우리나라 원화 강세 이제 정부가 뒷짐지고만 있지는 않겠다. 조금 이제 방어 나서는 것 같은데요. 우선 그 환율에 대해서는 이제 정부가 개입 의지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경제 기조를 놓고 볼 때 무역 수지 흑자되는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않으면은 공급이 많아지기 때문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좀 제한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할 일은 환율의 변동성이라든가 환율이 강세가 되는 그 속도를 좀 완화할 필요는 느낄 겁니다. 그 하나의 노력으로 기사에도 나왔습니다만은 그 선물한 그 한도를 좀 줄여보겠다 하는 이런 이제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선물한 한도를 줄이는 걸 가지고 그 환율의 그 흐름을 어떻게 관리하기는 좀 힘들 걸로 보여지고요. 선물한 한도를 줄이면 어떻게 해서 원화 강세를 방어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좀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우선 지금 이제 그 원화가 강세가 되는 이유는 그 근본적으로는 달러의 공급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달러의 공급 측면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역 수지 흑자 부분이 있고 또 투기적인 수요가 있는데 특히 최근에는 이제 우리 금융권들 특히 우리 뭐 시중은행들이
금융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외환을 단기 자금을 많이 확보하려는 이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외화 채권 발행한 게 약 한 100억 불 정도 됩니다. 예. 쉽게 말하면은 이런 부분은 이제 사실 꼭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우리 금융위기 이후로 예. 모든 금융기관들이 이제 보수적 외환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은 100억 불이나 이렇게 외화 차입을 해놓으면 이게 들고 있으면은 역마진이 발생합니다. 은행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역마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스왑 시장에서 이렇게 해서 선물한으로 이렇게 포지션을 밀어놓고 하는데 이 정책 당국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식으로 선물안이 포지션이 늘어나는 것이 현물안에서 영향을 받아서 밀려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현물안 시장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현물안 시장 한도를 좀 줄이면은 역으로 이렇게 현물안 시장에서 그 달러 공급이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하는 이제 그런 뭐 희망사항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예. 네. 지금 그래서 이제 정부가 취하고 있는 것이 선물안 포지션 비율 네. 한도를 두겠다. 이외에 정부가 또 생각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그 외환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토빈세라고 토빈세죠. 하는, 예, 예. 그런데 사실 외환 거래에 토빈세를 적용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굉장히 심합니다.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사실 실제로 적용되는 사례가 별로 없죠. 예, 이론적인 걸로 좀 보여져야 되고요. 그래서 토빈세, 뭐 외환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논의는 되고 있습니다. 기사에도 그런 언급이 잠깐 있었는데 논의는 되고 있지만 현실 적용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사실 이런 분은 지금 달러 공급이 늘어나면서 워낙 강세 보이는 것도 문제지만 어느 순간 또 투기성 자금들이 국내 시장에서 빠져나갈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 겪을 수 있는 혼란 이런 것들을 좀 막고자 하는 것이겠죠? 뭐 그런 부분도 있을 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 정부가 희망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책을 통해서 달러의 공급을 좀 차단해보자 하는 것이 정책의 하나의 방법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뭐 토빈세는 좀 힘들더라도 예를 들어서 외국인 채권 투자를 국내에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소득세, 양도소득세 부분을 아마 금리를 좀 올릴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외국인이 국내 채권 투자하는 데 대한 메리트를 좀 감소시키는 거죠. 사실 이게 금융위기 때 생각해보면 정말 격세지감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채권 투자를 사실 좀 이렇게 말리는 입장이 되었으니까 저는 그런 부분은 뭐 검토가 좀 가능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나라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원화 강세 현상이 좀 더 지속되지 않도록 좀 막고자 하는 것 같은데 사실 뭐 여러 가지 원인을 아까 짚어주셨습니다만 아무래도 세 차례에 걸친 미국의 양적 완화가 큰 요인으로 작용을 한 것 같고요. 네. 사실 양적 완화를 시행하기 전에 뭐 벤 버냉키 회장이 헬리콥터로 돈을 뿌려서라도 경구부양하겠다. 그래서 뭐 별명이 헬리콥터 벤 뭐 이렇게도 만들어졌는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간에 세 차례에 걸친 양적 완화를 하면서 미국 경기는 조금 살아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미국 경제는 뭐 뚜렷이 살아나는 그 기조가 좀 보이는 것이 주택 시장이라든가 특히 주택 가격의 상승 같은 부분에서 뚜렷이 보이고요. 사실 그 부동산 시장이 조금 이제 가격이 올라가면은 구매 심리가 많이 자극이 되니까 선순환 효과는 좀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부분이 그 인위적으로 그 통화의 그 양적 확대를 통한 인위적인 그 결과이기 때문에 지속성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특히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버블이 생기고 시작했다는 것은 2008년 당시 금융위기의 그 핵심 요인이 부동산 버블에서 시작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리가 잘 되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주택 시장이 좀 좋아지면서 그다음에 지금 뭐 양적 완화 조치를 해서 금리는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지금 주택담보대출이 굉장히 급속하게 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지금 이렇게 물론 이제 미국에서 지금 가계 소비 지출이 미국 국내 총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한 70%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뭐 지금 이제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난다 어떻게 우리가 좀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우선 그 양적 완화를 통해서 금리 자체를 떨어뜨리게 되면은 자금의 조달 비용이 상당히 줄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정책적인 면에서는 그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뭐 이렇게 해서 장기 금리를 좀 떨어뜨려서 기업들이 자금을 쓰는데 비용을 좀 줄여주자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게 주택시장에서 먼저 이제 버블이 먼저 생기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뭐 이 부분은 뭐 그 단기적으로는 그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그 의도하지 않았던 이제 버블 효과라든가 또 그 자금의 어떤 흐름에 있어서 기업의 투자 쪽으로 가지 않고 개인의 그 어떤 소비 측면에서 먼저 발생하는 그런 우려는 좀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뭐 어쨌든 간에 지금 원화 강세로 인해서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 많이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선물한 포지션 비율 한도라는 것을 통해서 지금 정부가 이제 적극적으로 방어하겠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는 좀 실효성 있어 보이는지요. 그리고 원화 강세 현상 얼마나 지속될 것으로 보시는지.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예. 이제 뭐 정부는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만은 이게 선물한 한도 조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 역설적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굉장히 그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근본적으로는 공급에 의해서 환율이 결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환율의 원화 강세 유지는 상당 기간 유지가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내년도에는 아마 그 1,000원을 아마 강력하게 테스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오늘 데우스예프의 김한수 대표와 함께 최근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글로벌 환율 전쟁 그리고 우리 정부의 대처 방안 등에 대해서 집중 분석해봤습니다. 이른 시간 출연 감사드립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970년대, 80년대 우리 전자산업의 메카였던 곳 어디인지 아시는지요? 뭐 지금 한 40대 이상 되시는 분은 아실 텐데요. 바로 서울 종로 일대의 세운상가입니다. 하지만 1987년 이제 용산의 전자상가가 들어서면서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을 했죠. 상가 입주업체가 대거 이동을 하고 점차 도심의 흉물이 되는 비운을 맞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영화의 배경으로도 이제 등장하면서 주목을 받기도 했죠. 뭐 아무튼 간에 6년 전부터 세운상가 재개발이 추진되면서 뭔가 전환을 맞는가 싶더니 지금까지도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6년입니다. 상권은 더욱 침체되고 있고요. 현재 어떤 상황인지 자세한 내용을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의 권대중 교수 전화 연결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른 시간 전화 연결 감사드리고요. 네네. 네, 최근에 세운상가 쪽 가보셨는지요? 거기 뭐 자주 다니는 지역이니까 여기가. 예. 네. 아주 뭐 보기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굉장히 썰렁한 것 같기도 하고요. 거의 흉물로 남아 있죠. 예. 네. 뭐 원치 않은 이제 재개발을 해주겠다고 촉진적으로 지정을 하더니 6년간 이제 상권만 망가뜨리는 게 말이 되느냐? 뭐 세운상가 상인들은 지금 분통을 터뜨리고 있고요. 이렇게 세운상가의 혼란에 빠진 이유, 배경을 좀 한번 살펴봐 주시죠, 교수님. 이게 그 세운상가 개발은 이제 지난 2006년도에 오세훈 시장이 취임하면서 이제 대두가 됐어요. 예. 그래서 지금 그 진행을 하는 과정에 이제 그 사업이 중단됐는데요. 네. 오세훈 시장의 원래 공약은 이제 그 세운 녹지축이라고 하는 그 새로운 어떤 그 아이템을 가지고 그 진양상가나 그 세운상가나 이쪽을 전부 헐고 새로운 건물을 지으면서 녹지축을 만들겠다고 했던 겁니다. 네. 그래서 2009년도 5월 달에 그 3단계 사업 중에서 1단계가 이제 완료돼서 현대상가를 헐었지요. 그리고 2단계, 3단계 이제 중단됐는데 그 배경을 보면은 1단계 사업이 끝나고 난 이후에 지난 그 2010년도 5월 달에 문화재청이 그 세계 문화유산으로 유산인 그 유네스코 지정으로 돼 있는 그 용묘가 세운상가를 새로 지면서 경관이 훼손된다는 것 때문에 애당초 고층건물을 짓게 했습니다. 122m까지. 예. 그것이 한 75m로 낮아지면서 수익성이 없어져 버렸죠. 거기다 이제 부동산 경기 침체 이런 것이 이제 중복되면서 사업이 이제 중단된 겁니다. 서울시의 일관성 없는 정책과 함께 부동산 경기가 죽으면서 아주 악재가 겹치고 말았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상권이 죽다 보니까 지금 점포 시세는 말할 것도 없고 임대료도 굉장히 많이 추락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상권 가치 어느 정도 지금 떨어져 있는지요? 예전에 한동안 그 용산 전자상가나 뭐 이 전자라는 같은 걸 짓기 전에는 10평방미터니까 3평 가까이 되겠죠? 1층을 기준으로 뭐 한 2억 가까이 전후 호가했습니다. 최근에는 뭐 거래가 전혀 안 되는 상태고요. 그러나 이제 그 소유자들이 내놓는 그 가격들은 보통 뭐 한 1억 1, 2천, 2, 3천 정도 한 반토막 났죠. 임대료도 당시에 장사가 잘 될 때는 한 10평방미터 정도면은 월 한 130만 원 정도 이렇게 그 수입이 있던 것이 지금은 거의 뭐 반 이상 피해 있으니까요. 거의 임대료가 뭐 50만 원, 60만 원 정도 거의 반토막 이상 났죠. 지금은 거의 장사를
장사도 안 되지만 장사 거의 안 한다고 볼 정도로 밤새 있습니다. 흉물상가같이 돼버렸죠, 지금은. 그냥 유령상가로 전락했다고 봐도 되겠군요. 그렇죠. 유령상가라고 봐야죠, 지금은. 사실 뭐 지금 박원순 시장도 굉장히 부담감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것이고요. 이러한 네. 지금 문제를 좀 해결해보고자 계획 변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뭐 늦어도 올해 말까지는 개발 계획을 내놓을 것이다 하고 네. 뭐 얘기는 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을 담게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박원순 시장이 시장 출마하면서 이뿐이 아니라 이제 전반기는 서울 시내의 그 도시정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예. 이 세운상가도 이제 지금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는 뭐 새로운 개발 계획을 내놓겠다 그러는데 예. 새로 건물을 짓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아마도 리모델링이나 뭐 이쪽으로 선회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세운상가에 그 장사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사실 이렇게 일관성 없이 정책을 하느니 차라리 그 지역에서 해제를 해주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리모델링 하겠다 이런 의견도 지금 많은 것 지금 같습니다.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죠. 예. 네, 그래서 지금 헐어진 건물은 새로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예. 현대상가 같은 경우 나머지는 아마 리모델링을 해서 뭐 조금 일부 증축을 하든지 아니면 리모델링을 해서 새로운 환경으로 바꿔서 세운상가의 이미지를 다시 세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이제 주민들 얘기고요. 예. 이게 당초 옛날에 그 1966년도, 7년도에 건물을 지을 때 세운상가의 이름이 세상의 기운이 한 곳에 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옛날의 그 명성을 다시 되찾고자 하는 그런 그 꿈과 희망이 있죠. 그래서 박원순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제시할지 몰라도 주민들은 이 그 재정비 촉진지구를 해제하면 예. 주민들 스스로가 그 리모델링하거나 해서 다시 살리겠다고 하는 그런 그 강한 의지를 갖고 있고 또 박원순 시장은 이제 이거를 새로 짓기도 뭐하고 기존의 그 상가를 유지하는 것도 이제 한계가 있고 하니까 예. 아직 발표는 나지 않았지만은 지난 26일 날 그 세운상가 재정비 방향에 대한 심포지엄이 있었어요. 이때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죠. 리모델링을 하느냐, 뭐 역사 문화관광을 좀 만드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오갔는데 아직 결정난 건 없습니다. 네. 뭐 학계에서는 지금 재개발 촉진지구를 이제 해제하고 세운상가를 그대로 보존을 해서 역사문화 관광 특구로 지정 개발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옛날 건물을 보존하는 거는 뭐 문화재적 차원에서 볼 때는 상당히 좋지만 이게 문화재 건물은 아니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주민들이 입주자들이 이미 있고 소유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다음에 이거를 뭐 리모델링 할 것인가, 일부 증축할 것인가, 아니면 뭐 이런 방향이 설정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서울시 어떤 뭐 대표적인 역사 문화 관광으로 설정을 해서 이쪽으로 간다면 이제 주민들의 반발도 있을 수 있고요. 예. 또 도심 토지가 부족한 현실에서 현재 뭐 5층 건물로 되어 있는 것들을 그냥 사용한다는 건 또 활용도 면에서는 좀 떨어지죠, 아무래도. 네, 그렇죠. 네, 비싼 토지에 5층 정도 건물 지어서 사용한다는 거는 여러 가지 그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뭐 재개발 촉진지구를 유지하면서 재개발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학계 주장대로 또 역사문화 관광 특구로 지정 개발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면은 그럼 어떤 대안이 좀 좋다고 보시는지요? 것은 정비 사업이 도시 정비 사업이 그 자꾸 로드가 걸리고 이렇게 이제 사업이 잘못되는 것들은 예. 첫 번째 이유는 이제 부동산 경기 침체고요. 예. 두 번째 이유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게 더 큽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찬반 양론이 발생해서 주민들 간에 갈등이 생기고 예. 물론 이게 이제 부동산 경기가 좋으면 다 해결될 문제예요. 그러나 항상 부동산 경기가 좋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개발 방향을 잡는 게 옳다고 봐요. 자, 도시계획 좀 얘기 좀 해보고 싶은데요. 사실 이게 무슨 시장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고요. 정말 네. 일관성 없이 정책이 추진돼 보니까 정말 피해를 보는 건 우리 상인들, 시민들인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그런 좀 정책의 일관성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좀 마련돼야 되지 않을지요? 그렇죠. 이게 이제 2003년도 7월 달에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이 생기고 난 이후에 예. 그 부칙 4조에 보면은 유예 기간을 두고 대도시에서는 2006년도 6월 30일까지
이 정비사업 지구 지정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3년도 7월 달에 발효된 도시및 주간정비법이 2006년도 6월 30일 날 이 대도시라고 하는 게 50만 인구 이상인데요. 예. 정비사업 지구를 전부 지정하다 보니까 서울이 1,300개나 지정하게 된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일반 주거 지역이나 상업 지역이 정비사업 지구로 지정이 된다 그러면 이 재개발의 로또처럼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했죠. 네. 너무 많은 곳을 일시에 이렇게 지정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된 거고요. 예. 이 도시계획에 일관성이 없었던 거죠. 두 번째는 이렇게 지정한 것들이 이제 그 아주 장기적으로 계획적으로 그러면서도 시기별로 지역별로 이렇게 그 안분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거 없이 진행하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뭐 일반 재건축 재개발도 거의 뭐 몇백 개씩 이렇게 중단되는 상태가 왔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앞으로는 이제 이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100년 대계를 내다보고 순차적으로 지역별로 이렇게 쿼터제를 만들듯이 좀 계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어요. 박원순 시장이 취임하면서 박원순 시장 역시 마찬가지로 사업을 전면 중단하다시피 하는 것도 또 옳지 않거든요. 그렇죠. 도시가 이 시간이 경과하면 노후 불량에 대해서 슬럼화가 되기 때문에 또 토지 이용률의 극대화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는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장기적인 도시계획 추진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박원순 시장도 뭐 전임자의 어떤 정책을 갖다 부정하면서 새롭게 이렇게 만들려는 것도 제가 보기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도 자기 임기 중에 뭔가 큰 거를 만들어내겠다고 좀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을 하면서 네. 지금 주민들에게 반영된 뭐 철학을 가지고 아까 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10년, 20년, 멀게는 50년도 바라보는 도시계획을 해야 되는데 임기 네. 중에 뭔가를 만들어내려다 보니까 좀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세운상가 사례 말고도 서울시에 이런 사례들이 또 있죠. 상당히 많죠. 일단 뭐 제일 불거지는 것이 이제 주택 재개발 사업이고요. 예. 또 시장 재건축 사업이 있습니다.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현대화를 했지만 이렇게 현대화하면서도 시간이 경과하면 또 노후 불량해져서 예. 이런 상가가 이제 흉물로 남는 상가들이 곳곳에 한두 군데씩 있고요. 예. 이거 말고도 이제 일반적으로 그 단독 건물에 대한 슬럼화가 있어요. 좀 규모가 큰 것들. 네. 그것도 있고 전반적으로 도시가 우리가 60년대 이후에 산업화를 추진하면서 도시 인구 집중화 현상으로 갑작스럽게 주택과 상가를 짓는 바람에 이것이 이제 한 40년 정도 지난 50년 지난 지금 현재는 이제 슬럼화가 된 거죠. 그래서 도시를 재생사업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살아온 곳에 살아온 신도시를 만드는 건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 도심지의 재생 사업은 주민들이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그렇죠. 그러면서도 이 부동산 자체가 이제 공공성과 사회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리더를 하고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지정만 해놓고 주민들한테만 맡기다 보니까 경기의 흐름을 타버리는 거죠. 장기적인 계획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네. 다시 경기가 좋아지거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요. 지금 하지 않던 사업들 전부 또 우후죽순식으로 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너도 나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도 좋지만 네. 계획적으로 연차적으로 이렇게 경기의 흐름에 관계없이 네. 도시의 재활성화를 통한 어떤 주거환경 개선이나 또 도시 활성화를 위해서 좀 장기적 플랜을 가지고 네. 추진할 필요가 있어요. 인기 영합에 의해서 어떤 뭐를 하나 만들겠다는 어떤 이슈를 가지고 시장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네. 오늘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의 권대중 교수와 함께 최근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세운상가 재개발 관련된 문제점과 그리고 해결 방안 같이 한번 고민해봤습니다. 교수님 이른 시간 전화 연결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박희준의 여보세요. 여기서 1, 2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주일 중에 가장 고비인 날인 것 같습니다. 수요일입니다. 한 고비 잘 넘기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